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일상 중 하루였던 그날. 갑자기 도착한 문자 메시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 먹고 7시 좀 넘은 시간쯤에 갑자기 뱅크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평소에 의심이 많아서 그 뱅크에서 왔던 문자조차도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고도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했고요. 자주 이용하지 않아 입출금 알림도 꺼놓았던 계좌. 계좌가 신고당했다는 문자도 가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 스미싱 문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찝찝해서 뱅크 어플에 들어가 봤는데 이체 가능 금액이 0원으로 뜨고 거래 내역에 15만 원이 입금된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계좌는 누가 저한테 입금할 계좌가 아니거든요. 입금될 이유가 없는데 왜 입금됐지 싶어서 제가 바로 뱅크에 전화를 했고요. 제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다고 문자가 날라와서요. 지금 이 들어오신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으로 확인되어서 고객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연 씨가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거네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저랑 상관없는 돈인데? 자금에 대해서 신고 접수한 피해자분에게 경찰서에 신고 접수해서 저희 쪽으로 따로 이제 서류 발송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고객님 명의 모든 금융계좌는 비대면 거래장에 등록될 예정이고요. 전부 다요? 네. 다른 은행도요? 네, 맞습니다. 자동이체 빠져나갈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풀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다. 몇 개월요? 아니, 지금 당장 피해자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설마 정말 정계자가 동결되겠나. 15만 원 가지고 소액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15만 원 가지고 계좌가 전체가 다 묶여? 그런 생각이었는데 다음 날 됐는데 주식 거래 계좌까지 다 묶여버린 거예요. 단 하룻밤 사이에 지연 씨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해졌고 그녀는 졸지에 금융 사기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하죠.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시고 제가 좀 많이 철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휴대폰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집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계좌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꿔요. 저는 진짜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모르는 사람 저한테 대뜸 입금을 해버리면.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H942 이게 뭐죠? 인터넷에 그 H942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막 했더니 저랑 비슷한 사례가 딱 나오더라고요. 입금이 15만 원이 됐고 똑같은 H942로 입금이 됐고. 그럼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누군가가 여러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돈을 보낸 듯한 정황들. 실화 탐사대는 신속히 H942에 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 당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때 다급하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뭐예요? H942로 입금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2시 에 입금을 받았는데 지금 받으신 거예요? 네, 돈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제작진은 급히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일하다 바로 오셨네요 지금. 바쁜 시간 쪼개서 은행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범죄에 연루된 돈이 제 이익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 통장은 원래 제 월급 통장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은행에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지급정지를 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면 통장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 그게 한 번 걸리면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예 통장을 못 만들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피해 사실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게 없으니까. 결국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 태영 씨. 그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보고 있는데 입금이 갑자기 되더라고요. 15만 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후 가장 먼저 은행에 문의를 했다는데요. 그 다 똑같이 15만 원을 보낸 15만 원. 거예요.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반환 요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니까 제 이제 주거래 은행에서는 어디에서 입금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중개 좀 해달라고 반환 요청을. 연락은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으면 본인들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래도 누가 보냈는 줄 알았네요. H942가 그 사람일까요? 은행의 안내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고 송금한 사람이 신고를 취소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인터뷰 도중 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이 잘못인데요. 네. 15만 입금하신 거 저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은행 측에서 취소 요청을 원합니다. 연락이 아예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송금한 분이랑 연락 안 돼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 일부러 받는 건지도 안 받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냥.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태영 씨는 은행에서 알려준 박영배 씨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입금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당했으면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냥 사기를 치기 위해서. 박영배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연락이 됐네요. 누구요? 혹시예요? 예예. 왜 은행에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전화를 안 받다고 요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예. 내가 지금 저거리를 돌고 경찰서에 갔다가 이 폰 바이러스 다 지우고 지금 막 집에 지금 막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피싱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해킹당해서 돈이 송금된 거였고 이제 서로 오해를 풀고 계좌 정지가 해결이 됐다 그래요. 아유 이분도 그럼 놀라.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취재 중 H94에 관해 알고 있다는 제보자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H94에게 송금을 받았던 피해자라는데요. 통장 협박이라고 입금을 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받는 뭐 이런 돈이 들어왔다고 자기네가 소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걸 노리고 돈을 입금하고 계좌가 묶이면 이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야. 한 2개월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진짜 얘네는 무조건 잡아야겠다. 내 직접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텔레그램 이방저방 막 뒤져서 찾은 거죠. H2942 뭐 이렇게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텔레를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텔 H2942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942가 활동하는 아이디겠구나라고 아는 거죠. 알 수 없는 암호 같았던 H942. 그건 바로 한 메신저 속 아이디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긴 것인데요. 그는 대체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걸까? 요즘에는 오픈뱅킹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킹한 휴대폰으로 오픈뱅킹을 신청해서 계좌를 통합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체가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보자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여보세요, 이거. 이 화면 자체가 그거예요. 해킹한 휴대폰이에요. 계좌 송금 마이너스 15만 원 해가지고 밑에 받는 분 통장 표시에 QBD33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H942처럼 자기 아이디로 적어서 보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장 협박범이 지급 정지를 시키고 싶은 계좌를 보이스피싱범에게 알려주면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이 해킹한 계좌에서 통장 협박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돈을 송금받은 피해자가 입금 내역에 있는 아이디를 보고 통장 협박범에게 연락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협박범과 보이스피싱범이 말하자면 협력을 하는 거네요. 공모를 하는 거죠. 네. 이때 해킹을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받은 통장으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범인이라 생각해 신고하면 통장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한 상황. 두 명의 피해자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야.
전문가도 처음 보는 수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는요 심각해요. 이전 단계 보이스피싱은 나는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범죄 같은 경우는 내가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통념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100%라는 거죠. 처음 제보했던 지연 씨도 그에게 대화를 시도해봤다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처음에 연락했을 때 저한테 본인 인증을 해야 된대요. 주민등록증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적힌 부분만 저한테 찍어서 보내달래요. 본인 인증 안 되면 차단한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막 115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언제까지 계좌가 묶여 있어야 돼요? 했더니 네가 나한테 돈 줄 때까지.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막 희롱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얼굴 이쁘냐고 셀카 보내거라. 얼굴 이쁘면 풀어줄게. 이건 잘못하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계좌도 막혔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해자한테 조롱도 받고 하니까 진짜 멘탈이 완전 부서졌죠. 그래서 밤에 자다가 막 과호흡 와가지고 숨도 막 넘어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밥도 하나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 진짜. 먹으면 토하고 뭐 먹으면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다 토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화가 납니다. 범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통장 협박을 하는 거라 말했다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일상 속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계좌 지급 정지를 당했다는 권소영 씨. 한 7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고 있는 상품권이 좀 많거든요. 그거를 에다가 이렇게 한 4개만 일단 올려서 팔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 거긴 한데 잠시만 지금 운전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좀 그런 사유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구매자에게 송금을 받았고 문제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쿨거래였다고 생각해서 별점까지 좀 남겨주고 후기도 남겨주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 계좌 지급 정지가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범인은 물건도 갈아치고 판매자 계좌가 정지를 시킨 거네요. 예. 수월하게 끝났다 생각했던 거래. 사실은 구매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인 범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도움으로 해결됐지만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뱅크를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거래가 거절되니까. 아유 이것도 무슨 일이죠? 이야. 비대면 거래할 때 지장은 없지만은 이 계좌가 한번 대포 통장 명의 등록이나 그런 게 한번 됐었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는 거죠. 설명하기가 너무 이상하죠. 뭐 내가 사기를 친 건 아닌데 이제 뭐 사기 계좌가 돼서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참 좀 그렇죠. 계좌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일을 해요. 네. 공통장입금이나 이제 계좌이체 이런 걸로 받거든요. 초기에는 진짜 2주에 한 번 그럴 때도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그럴 때도 있었고 좀 심했어요. 아이고. 아유 이분은 여러 번 당했네요. 모르는 돈 들어오면은 네.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냥 무작정적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거는. 저 계좌가 정지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과연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그게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15만 원을 쏘는 것만으로도 예컨대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30개를 들였다. 그럼 거기에서 다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한 10%만 나와도 3개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장사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다는 H942. B942로 바뀌었네요. 제작진이 그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대화를 걸자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는지 의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아주 익숙해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시간 안에 계좌를 정지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영업 비밀이라고요? 엄청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네요. 그런데 실화탐사대 제작진임을 밝히자 방삭제했다. 바로 대화창을 삭제하고 달아나 버리는데요. 의지와 상관없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 선의의 명인이 이런 악용 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까지 법이 예상하고 만들어지진 않아서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으로 입금된 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금융사기 대응팀을 통해서 신고인과의 중개 자금 반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통장 협박 수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사실상 이런 통장 협박 수법이 비단 최근에 막 일어난 것은 아니고 17년, 18년도에도 이런 통장 협박, 특히 그 불법 도박이 좀 연관돼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많이 좀 최근 늘어나고 있어서 좀 예의주시하고 좀 강도 높게 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한 22명 또 검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범죄 조직을 좀 더 특정해서 수사하고 단속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범인들 꼭꼭 잡아야 됩니다. 취재가 마무리될 무렵 김태영 씨가 실화탐사대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니 하고 연락해가지고 쳐놨잖아요. 네. 또 이상한 일로 입금이 된 거예요. 또요? 아, 또요? 돈이 또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영어로 들어왔는데 5글자 똑같이 15만 원이. 이야. 사건은 오산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빌라를 이용해 누군가 사기를 쳤다는 아들의 제보. 건물은 29가구가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명의로 돼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죠. 지금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19년 전 건물을 매입해 빌라 29호실 전체를 월세로 내놓았다는 집주인. 2년 전부터 월세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답니다. 22년 말부터 좀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아니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됐었어요. 좀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세입자를 찾아갔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계속 계시다가 이제 제가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말을 걸더라고요. 뭐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계약서랑 뭐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세입자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해당 호실은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이 맺어져 있던 겁니다. 아하, 이 말이 돼요, 이게? 게다가 세입자는 분명 집주인 이름으로 전세금을 보냈는데 집주인은 단 한 번도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 이 빌라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다는 예찬 씨의 아버지. 오산으로 갔었는데 대리운전해갖고 한 3천을 모였어요. 모아가지고 3,500짜리 전세를 그렇게 계약하게 된 거죠.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던 아들은 중개인 윤 실장을 만났고 그녀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 4월경 아들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빠 나 전세 사기받은 카드다. 당할지 몰랐는데 자기도 당했다라는 식으로 어안이 그냥 멍멍해갖고 발만 동동거리고. 한달음에 아들을 찾아간 아버지. 집주인 이름으로 전세금을 보냈는데 집주인은 월세만 일부 받았답니다. 에이 참. 세입자들은 모두 중개인 윤 씨 남매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던 상황. 집주인 측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세입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들 전체를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세입자가 나 여기 건물주로 입금했어 그러는 거지. 실제로 이체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가장 황당했던 건 세입자들 모두 집주인인 오종서 씨 명의 계좌로 전세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계약금하고 잔금은 다 저기 계좌로 보냈죠. 그 건물주 이름하고 통장 이름이 똑같으니까. 홍영도
이름도 이야. 집주인의 아들 재호 씨가 직접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데 분명 어머니 이름 오종서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적혀 있네요. 적혀 있네요. 그런데 어머니 오종서 씨는 단 한 푼도 전세금을 받지 않았던 상황. 아이고. 놀란 집주인 측은 그 즉시 문제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을 갔어요. 당연히 통장은 저희는 없고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냐라고까지도 물어봤어요. 내역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계좌 번호로 돼 있는 거는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결국 집주인이 직접 계좌의 정체를 수소문한 끝에 중개인 남매가 감췄던 비밀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뭐죠? 이게 어머님 이름 씨가 만든 거고 씨가 출신들의 모임이야. 오씨 종가 서울 출신 모임의 앞글자만 따서 삼행시 짓듯 오종서라는 이름의 단체 통장을 만든 겁니다. 중개인 남매가 만든 단체는 실존하긴 하는 걸까? 씨가 출신들의 모임, 그걸 줄여서 쫑라고 부르고 다니거든요. 아니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을까요? 혹시 씨라는 분들 전혀 모르세요? 네, 몰라요. 네. 전혀 모르시고요. 네. 결국 집주인 측은 중개인 남매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빠 보여달라고요. 두 손을 모은 채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누나 윤 실장. 왜 못 주시는데? 저희가 시골이랑 호실들인데 저희가 여기 지금 계약서 보시면 주인이 달라고 하잖아요, 계약서를. 아니요, 여기에 주인이 다 이거는 상관없고 말이 어렵나요? 아니요. 아니 안 어렵고요. 그냥 기다릴게요. 하지만 변명만 늘어놓을 뿐 실제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전대차든 계약서 가져와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신랑이 끝에 받아본 계약서. 전체 29개 호실 중 25개 호실에 대해 집주인 몰래 임의로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임의로요? 더욱 답답한 건 지금까지도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건 참. 하루아침에 8억 9억에 가까운 돈이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기를 친 거죠. 에? 집주인 측과 중개인 측은 오촌으로 가족관계였습니다. 아이고. 19년 전 중개인 남매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해당 빌라의 임대업. 문제없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남매였기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합니다. 하지만 남매는 오랜 시간 이어온 신뢰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계좌가 어떻게 된 건지 묻잖아요. 동아리 모임 통장으로 해갖고 저희가 또 이름으로 해갖고 관리용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든 건 아니고 팩트만 얘기해요. 그게 실제 누군 건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아니 지금 우리 입맞췄어. 제가 내가 한 겁니다. 동아리 모임 통장을 그 이름으로 저희가 개설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건 수단이고 그건 수단이고 그리고 거기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죠? 전세 계약을 받은 거를 월세 계약으로 집주인을 계약 바꾸신 거고. 누가 아 얘기를 해요. 어디 가요? 아무시는 거야? 우리는 남매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소를 취재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매는 오종서라는 이름의 단체 통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 통장 수십 개를 개설한 정황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단체 통장이 또 있어요? 사실이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네, 남매의 공인중개소에서 일했던 익명의 제보자가 건네준 단체 통장 명단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야, 예. 참. 남매가 만든 일명 삼행시 통장, 그 개설 과정은 어떨까?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의 비영리 단체한테 발급하는 형태의 서류를 발급받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은행에 가서 이제 단체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게 되는 거죠. 한 3일 안쪽으로 발급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뭐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설하는데 당일 이제 충분히 개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빠르면 3일, 뭐 늦어도 5일 정도 안에는 일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선 고유 번호증 발급이 필수. 관련 서류들을 절차에 따라 준비해봤습니다. 회원 명단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의 이름을 올리고 박사급 지식 얻기 훈련회라는 단체명을 줄여
박지훈이라는 가상의 단체명을 지었습니다. 추가로 모임 정관과 회의록을 갖추면 서류 준비는 끝입니다. 30분도 안 걸리네요. 저희는 서식을 갖고 있으니까 맨날 하는 거니까 이제 금방 되는 거고, 뭐 일반인이 한다고 해도 조금 시간을 들인다고 하면 뭐 하루면 사실은 얼추 다 되는 것들인데. 세무서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 고유 번호증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승인 날지 궁금합니다. 신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실제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네. 박지훈. 이제 이 고유 번호증을 들고 은행에 제출하면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이른바 삼행시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훈 계좌가 생겼어요. 무서워요. 중개인 남매로부터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속은 상황. 남매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보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합니다. 참다 못한 집주인은 결국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소장만 좀 거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든 마음을 하니까. 사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만 지금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역을 주세요. 그러니까 세입자들까지 쓰라미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인지조사 들어가면은 판을 쓸 수가 없어. 그냥 사무실 문 닫는 거고. 뭐 여기를 열어놔야 제가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매각도 하고 사장님 세입자분들도 빨리 하고 하자는 거예요. 해결하겠다고는 해요 늘. 근데 해결된 호실이 없어요.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같은 말만 한 하세요. 호실도 해결된 게 없어요. 심지어 뭐 제일 적은 1,500짜리도 해결한 한 호실이 없어요. 아버님 내일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면은 전화 안 받고 그 일대를 사기를 쳤더라고요. 나도 당했네 하면서 한 12~13명이 모이더라고요. 아이고. 삼행시 통장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거를 위임의 범위, 위임장의 어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월세에 한정된다라고 하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는 본인이 또 계약서 쓸 때는 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적어도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계약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건축, 분양, 위탁 관리까지 부동산 종합기업 대표 자격으로 인터뷰까지 진행했던 남동생 윤 씨.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부동산 업을 했던 남매였습니다. 남매는 점차 사업을 확장시켰고 갖고 있는 건물만 수십 채에 달할 정도로 부를 축적했다 합니다. 우와. 규모가 있었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뭐 건물을 짓고 건축, 뭐 시공, 시행 그다음에 그 임대 관리까지 해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고 뭐 직원들도 뭐 20~30명 데리고 이렇게 뭐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강남 쪽에 뭐 오피스텔 짓는다고 막 그런 전단지도 막 같이 오고 그랬었어요. 문제는 남매 윤 씨 일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40여 명이 모인 피해자 단체 대화방도 개설된 상황. 모두 윤 씨 일가 건물의 세입자이자 전세 사기 피해자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중 전세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유지민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30개 정도 됩니다. 지민 씨가 직접 취합한 윤 씨 일가 건물과 남매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가 관리하는 건물 현황입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주로 직계가족들이 건물주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답니다. 오산 일대에 위치한 이 많은 건물들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대자보를 붙이니 전화가 와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를. 이제 무단 가택 침입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업무 방해죄라고 저를 고소를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고소를 해라 라고 하니 고소 안 할 테니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냐, 돈을 변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죠. 그리고 심지어 돈을 넣고 있어요. 10만 원, 뭐 20만 원씩. 지민 씨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놀리듯 돈을 보내온다는 겁니다. 아 참. 매일 10만 원, 20만 원씩 있는 거 다 보내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맨날 보내는데도 그냥 그렇게 여기저기 그냥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뭐 인터뷰 뭐 해봐야 좋은 거는 걔들만 좋아. 사실도 아니고 움직여갖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 받기가 어려워. 상식적인 얘기 아니요. 아니. 왈왈왈왈
나오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져요. 더 나오기 힘들고 더 꼼꼼하게 보고 큰일 나요. 그 인터넷이나 큰일 나. 허그 나오는 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에헤이 참 정말. 허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7,200만 원 정도 허그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차용금이 있는데 800만 원 정도 되고 근데 800만 원에 대한 거를 우선 변제를 하겠다. 나머지는 허그를 통해서 받아라. 전세보증보험, 허그를 통해 전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윤 대표.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걸까? 그럼 해지가 됐으니까 원래 보증금을 집주인이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그럼 허그가 돌려줘라. 이렇게 신청하라는 얘기죠. 구성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은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맹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솔 씨. 이제 월세로 가야겠죠. 뭐 당장 뭐 또 다시 전세로 들어갈 만한 그런 자금을 지금 당장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는 전세로 사는 게 좀 이렇게 그냥 이제 싫어졌고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매매하면 몰라도 이제는 좀 전세는 좀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사건이 알려지고도 윤 씨 남매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변제 없이 오로지 변명만을 늘어놓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한테 보증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배상해 드릴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건물이 지금 뭐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 매각대로 진행을 하고 근데 요새 경기가 좀 매각이 잘 안 되는 상황은 맞아요. 뭐 그건 객관적인 거니까 그 융자를 갖다가 사동에 한 2억 5천에서 3억씩이 더 나옵니다 지금. 안 돼요. 저희가 다 하긴 했는데 대출이 풀대출이에요. 무슨 이제 와서 무슨 너무하네 진짜. 우리는 남매에게 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불만 켜진 채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인근 부동산을 통해 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남매와 만날 수 있을까? 남매와 그 가족들이 소유한 건물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남매를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윤 씨 일가의 건물에 붙어있는 각종 현수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할까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어디시게 전화 주신 거지? 그 오산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들 세입자분들이 전세금 반환 같은 거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가 없을 텐데 빌이라는 건물이라던가 그렇게까지 뭐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고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자세한 부분은 모르고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혹시 병원 있으시면 환자 보내주시고 좀 어떻게 좀 연결해드릴 수 있는지 뭐 그렇게든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식으로 취재 요청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 질문지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질문지를 보냈지만 취재 기간 내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몇천 원짜리 팔고 계세요. 그 돈을 평생 모아서 노후 자금으로 만든 그 건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죠. 어머니는 매일 울고 계세요. 집주인 측은 현재 남매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황. 사건 담당 변호사를 만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 중이고요. 형사 고소한 제명은 이제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렇게 고소를 진행했고 민사적으로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담당 수사관님랑 통화를 했는데 씨는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고 씨는 지금 뭐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지금 수사관들이 자기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가 좀 어디까지? 지금 경찰 조사 단계고 이달 안으로 아마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검사한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